그렇다면 제가 보는 이번 반문연대의 실패?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코로나 정치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문재인 지지율이에요. 문재인 지지율 한번 보십시오. 그 문재인 대통령이 50% 이상의 지지율을 못 받은 지가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200명이 죽어나간 이 대참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뭐 계속 높아졌거든요. 거의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미래통합당에서 전혀 관리를 못하는 것에 정말 큰 충격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사태는 반드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시면서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나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해서 한 달간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쭉 좀 보면 대통령의 그 지난 이제 20주를 보시면 알겠지만 50%를 넘어간 것이 코로나 때문이고 코로나 전에는 반을 넘어간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됐거든요. 1년 정도 거의 1년 반 이렇게 계속 50% 이하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참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50%를 넘어가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아시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2월 2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없었는데 4월 17일 기준으로 230명이에요. 대만은 6명, 싱가포르는 10명, 홍콩은 4. 지금 아시아를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은 아시아 전체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우한 폐렴 그 발생국인 중국을 빼면 사망자가 지금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3월 8일 정도에 박능우 장관이 우리가 코로나를 너무나 대책을 잘 세우고 있다. 전 세계에 기감이 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우리에게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을 못하는 정도예요. 사실 그 문재인 정권이 이번 선거는 시진핑 방문, 시진핑을 한국에 초대해서 일종의 시진핑 유세를 기획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기 때문에 시진핑은 올 수 없게 됐고 대신 코로나가 대신 왔어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 큰일 났다.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거의 망할 지경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 보십시오. 2월 2일에 이랬는데 4월 7일에 이런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 공천이 있었고 그러니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너무나 큰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공천을 시작한 김영호 미래통합당 공천위원장은 이제는 어디든지 그냥 꽂기만 하면 다 우리 거야. 거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뭐 얼굴을 알든 모르든 뭐 초짜든 누구든 그냥 꽂기만 하면 다 우리 거야. 뭐 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말 그대로 홍준표 의원이 말한 것처럼 막천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대선 후보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역구가 튼튼한 사람들도 막 잘라버리고요. 이건 뭐 누구나 꽂아도 다 될 테니까 뭐 그런 건 뭐 필요 있어. 공천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공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그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사태가 완전히 현 정권의 최악의 비수가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세계 1위가 아니라 세계 2위의 정권 유지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위의 정권 유지 능력은 전 세계에서 북한입니다. 북한. 76년째 권력을 유지합니다. 김일성 가족이.
그것도 김일성뿐만 아니라 김정일, 김정은까지.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 폭력과 공포에 쌓여 있는 이 나라에서 야, 정말 김일성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김일성이 대단한 것은 권력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김일성에게 정치를 배운 주사파들의 신공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정권의 그 선거 능력, 정치 능력, 정권 유지 능력은 이제 거의 북한 빼고 기네스북에 오른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특히 3월 초부터 갑자기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책의 거의 선구적인 나라로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거의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이 사태는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야,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럼 뭘 신경 쓰느냐? 자기 사람들 비판에 신경 쓰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유승민 씨가 등장해서 어떻게 이렇게 한교안 대표가 하는 말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딴지를 거는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미래통합당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례를 뽑을 때 비례 1번 여성을 전 처음에 권인숙 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 의협 간부를 비례 1번으로 했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는 한교안 대표가 최재집 회장을 만났어요. 의협 회장을 만나서 아예 말했어요. 한교안 대표와 최재집 회장이 만나서 중국을 막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겠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표를 보셨는데 대만하고 한국 대책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만이나 홍콩은 중국에서 원 차이나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거의 자신들의 앞마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만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가 들어왔어요. 한국이 21일 확진, 대만이 21일 확진. 그런데 바로 다음 달 2월 7일에 대만은 바로 중국인 입국 금지, 원 차이나인데 입국 금지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죠. 첫 사망자 우리보다 먼저 발생해서 15일, 우리는 19일에 발생했어요. 쭉 계속 발생해서 우리는 200명이 넘었고 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만은 지금까지 사망자 6명, 우리는 230명이에요. 그래도 전 세계가 한국을 코로나 대책 성공국으로 러브콜을 보낸답니다. 아니, 안 죽어야지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395명, 인구는 거의 절반쯤 되는데 확진자가 395명이에요. 대만은 성공이 아니라 그러면 뭐 거의 신의 나라입니까? 한국은 확진이 10,000명이 넘고 사망자가 230명인데 어떻게 전 세계 최고의 대책국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고도 미래통합당이 자기 사람 죽이기만 하다가 끝냈어요. 선거를 끝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자신들이 죽인 차명진이 덜 죽였다고 지금 차명진 탓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의협의 부회장을 처음에 비례대표 20번을 줬어요. 20번을 줘도 이번에 당선도 못 됩니다. 그런데 다시 조정할 때는 아예 22번으로 밀렸어요. 아예 당선이 안 되는 건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상혁 부회장이 사퇴를 해버리죠. 사퇴. 여러분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전 의협 간부를 1번으로 모셨고 미래통합당은 20번에서 22번을 밀어서 아예 비당선권으로 밀어버렸어요. 이러고도 지금 차명진 탓을 한다. 저는 미래통합당 지금 가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대선 가면 우리 집니다. 사람들 다 말려 죽일 생각입니까? 반성하세요. 최재집 의협 회장이 오죽했으면 이런 경고장을 던졌어요.
이런 경고장을 SNS를 통해서 야, 참 자신이 이렇게 삼고초려로 모셔온 이 대가급 의료인을 이런 식으로 디스를 한다?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너무나 실망을 해서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의협 간부를 일본으로 하는데 미래통합당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최고로 일을 잘하는 의협에서 중국 문 닫으라. 그러면 우리 다 산다라고 했는데 말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에 자랑하는 코로나 대책은 의협 멤버들이 이뤄낸 캐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 정부와 이 정권이 다 갖고 갔어요. 그걸 지금 눈을 뜨고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자당 후보들 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두고 이 사태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지난 한 달 동안 이 정권이 한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지난 1년간 오르지 않던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이렇게 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 이렇게 무시하냐? 아니 돈 때문에 표 주는 걸 여러분은 무시한다고 생각합니까? 예전에 고무신 때문에 찍어주던 그때와 지금 1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으면 찍어주는 이때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심지어 저도 경기도에서 10만 원 찾아가라 이렇게 연락 오니까 잠깐 빙글에 10만 원 찾았으면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찾았는데 시간이 있으면 찾을 거예요. 지난 1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이 아니라 한 달간 한번 제가 이 정권에서 이 코로나 대책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월 11일입니다. 3월 11일. 3월 11일에 WHO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졌다 해서 팬데믹을 선언을 했죠. 3월 11일에 팬데믹을 선언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50조 긴급 금융 지원을 선언했어요. 50조. 야, 여러분 50조. 여러분 50조.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됩니까? 100조.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 하위 70% 가구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여러분 자세히 보셨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이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그때 통합당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지지율이 천정부지를 쏟고 있을 때 4월 달에 들어서 김대호를 제명했고 그 다음 주에는 차명진을 제명했어요. 김대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제명하기 전까지. 차명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저희가 알지도 못했어요. 두 사람이 막말했다면서 이 정권이, 이 미래통합당이 막 그 막말이라고 하면서 소문을 전국에 내줬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거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을 때 의협을 극울하면서 비례 한 자리도 주지 않고 잘라버리면서 비례 한 자리도 주지 않고 잘라버리면서 자당 후보들을 제명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용서됩니까? 저는 용서 못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김종인이란 누구인가? 갑자기 미래통합당에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물론 김종인 박사님 모르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선거를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범미래통합당 근처에 있는 범보수들은 저를 욕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저를 이해를 못하거든요. 무슨 수로 이해하겠습니까? 그 웰빙족들이. 저는 종류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처럼 살아오지 않았어요. 난 지난 20년, 30년을 그 사람들처럼 즐기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반은 강압적으로 이 나라의 서버 관리자로 부름받은, 저는 사명자처럼 살아온 사람이에요. 치열하게.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근처에 다니는 그런 웰빙 많은 교수님들, 변호사님들하고 제가 갔겠습니까?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는 김종인 씨가 굉장한 사람은 보이겠지만 전 딱 잘라 말하겠습니다. 댁에서 쉬어야 되죠. 이분이 실패하시지 않았습니까? 실패.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박근혜 정권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이죠. 어떻게 이분이 만들었습니까? 내가 인생에서 두 가지를 반성한다. 문재인을 당선시키고 박근혜를 당선시킨 것.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고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거다. 교만하기 짝이 없죠. 하지만 그 말도 틀린 말이지만 반성은 하십시오. 스스로. 왜 아직도 김종인 씨가 이 범보수의 리더로 끌고 가야 되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전 또 투쟁을 할 것입니다. 저는 어차피 욕먹는 사람이에요.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대법원장의 손자죠. 빨리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아버님이었던 고 김재열 님도 사실은 굉장한 분이었어요. 두 분 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이 다 법률가였죠. 고등 문관 시험에 패스한 굉장한 분들이에요. 근데 김종인 씨는 할아버지 밑에 큰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이 됐나요? 이 김종인 박사, 이분은 이상하게 경제학을 공부했죠. 경제학. 한국 외대에서는 독일을 공부하고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가 된 분이죠. 근데 이분만큼 출세를 많이 하는 사람을 저는 한국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분 이력 한번 볼까요? 일단 이력을 한번 보세요. 일단 경제학과 교수를 하시다가 11대 12대 국회의원을 했고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정권과 함께 했어요.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태우 정권 때 장관을 했고 경제수석을 했어요. 저는 노태우 대통령과 김종인 두 분이 회고록을 위해서 월간조선에 인터뷰하는 그 장장 어마어마하게 긴 인터뷰를 제가 다 녹취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녹취를 하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녹취를 듣다가 이 김종인 그 수석이 참 독특한 사람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금융실명제를 보유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대통령 때 최고의 그런 그 이력으로, 그러니까 그 성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김영삼 YS의 최고의 그런 이제 성과로 알려져 있는 금융실명제를 김종인 당시 노태우 당시의 경제수석이 자신이 반대를 했다. 그런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유를 말하는데 막상 이 금융실명제를 추진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쩐주들이 아주 패닉 상태더라. 잘못하다가 기업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것은 현실에 아직 빠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류했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김종인 수석이 나중에는 또 한번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경제민주화를 입법을 주장하고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기 시작했거든요.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경제자유화의 반대말로 한국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유화가 아니라 민주화라고 하면서 물론 나쁜 건 아니죠. 공정을 강조하고. 그런데 이분이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그 자본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이 제도를 반대했던 분이 나중에 경제민주화를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장점은 현실적이다. 장점은 현실적이다. 이분이 지금까지도 선거판에 불려다니는 이유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딱 한 치 앞만 본다. 딱 한 치 앞만 본다. 두 치, 세 치 좀 길게는 보지 않는다. 전 이번에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늘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한 치 앞만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치 앞만. 마치 차명진, 김대호를 제명시키면 갑자기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높아질 거라고 착각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추경으로 사람들이 돈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김대호를 자르고 차명진을 자르면 그 표가 미래통합당에 오겠습니까? 한 치 앞만 보죠. 도련님 특징이죠. 도련님들은 일반 사람들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에 감동한다는 것을 아직 모릅니다. 저는 이 선거 기간 동안 가장 황당했던 것이 황교안 대표가 50만 원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유승민이 그것은 악성 파퓰리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저는 그 말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야, 이 코로나 전국을 완전 전시로 보고 대책을 세우는 이 정권하고 다르게 지금 당대표를 또 종로에서 치열하게 선거전을 하고 있는 당대표를 등을 칼을 꼽습니다. 종로에서 제발 져줘라. 그러면 내가 이제 부상하겠다. 그런 의지를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김종인, 제가 지금 그분이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또 예전에 한나라당 비대위도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비대위도 하고 지금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 비대위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뭐 3번, 4번 하시고 뭐 굉장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늘 한 치 앞만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외과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은 범좌익 팬데믹, 범좌익 감염병 현상 때문에 너무나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완전히 이 현실 한복판에서 아웃됐다고 보십니까? 전 지금부터 이것은 이번 선거가 남긴 가장 큰 빅 퀘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한 견해 차이는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제 방식의 어떤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한교안 대표가 그 지난 11월에 그 단식을 감행을 할 때 제가 이분이 당 내에서 리더십 위기가 왔구나 이렇게 감지하고 성명을 내고 지지를 했습니다. 워낙에 그 한교안 대표가 그 당대표가 될 때 저는 한교안 대표는 물론 김무성이나 나경원이나 이쪽 그 내각제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예전에 반기문 사무총장처럼 이렇게 기용을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그 성향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그런 그 내각제 세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이 태극기 세력의 목소리를 좀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단독으로 안 되면은 김진태, 한교안 연합으로 범태극기 세력을 좀 대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이 현실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을 제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로로 감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지했는지 그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작년 2월에 이분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4월쯤에 이분이 직접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유한국당의 중앙연수원에 교수로 와달라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정치권에 기웃거린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일단 그 한교안 대표가 그 내각제 세력에게 완전히 그 끌려가기 전에 좀 이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락을 하고 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에 그 임명장을 일단 받았어요. 물론 제가 도와드리지는 못했고 강의도 못했지만 일단 제가 거절을 하지 않고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그 임명장을 받는 사진인데 잠깐만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2019년 4월 24일 여의도에 있는 그 한 식당에서 있었던 행사에 제가 갔었고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알려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아무런 기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너무 이상해서 제가 이건 이상하다. 이건 분명히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자가 없구나 생각해서 제가 긴급하게 그분이 연설을 하는 것을 녹음을 했거든요. 잘 안 들리시면 제가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중앙연수원, 그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중앙연수원 그 교수 임용을 하는 날 제가 녹음한 그 내용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들리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강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루어지기 위한 정당으로서는 젊은 인재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 이번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있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하나의 가상은 우리가 좋은 인재가 되고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많이 정말 아쉬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챙겼던 분이 중앙연수원입니다. 원장님 잘 모셨죠? 네. 교수님 그 교수진도 보니까 정말 굉장히 자유한국당의 중앙연수원 교수요원이 아니고 글로벌 교수요원이 되시더라고요. 국제 어느 교육기관에 모셔도 다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야당의 중앙연수원에서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정말 힘든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지 않도록 저희 사람들이 사업하고 중앙연수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해서 정말 이 좋은 나라, 사랑스러운 나라 만들어가는데 네, 임명장 박성현 유사람을 중앙연수원 교수로 임명함.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리가 잘 안 들렸죠? 제가 이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기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제가 기록을 한 거거든요. 이 짧은 연설 끝에 나오는 이 백모 박성현 선생님, 지금 이날 교수진으로 초빙 받은 분들의 몇몇은 제가 거의 다 아는 분들이었고요. 그 중에 이제 이번에 비례로 가신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거의 30분 정도 계셨어요. 그 중에는 뭐 지금 이승만 학당의 이용 교수님도 계셨고, 우리 백모 선생님, 박성현 선생님도 계셨고, 뭐 강교영 교수님도 계시고, 여러분이 얘기하면 뭐 이충근 박사님이나 다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날 너무나 인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그날 만났던 분들 30명 정도의 중앙연수원 교수진이 정종섭 의원이 이렇게 모으신 분들 같아요. 그 연수원장이 정종섭 의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연수원 조직을 위해서 연수원장을 워낙은 김세연 의원이 맡으려고 애를 썼는데 긴급하게 당대표가 되자마자 정종섭 의원으로 바꾸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황 대표님이.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은 연구소는 김세연 씨가 갖고 갔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사실 정당이라는 것은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교육을 맡은 분들이 뭐 이용훈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충근 박사뿐만 아니라 뭐 백모 선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우파 완전히 싱크탱크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죠. 그때 여성은 이제 저 포함해서 3분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번에 비례대표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 면면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을 지금 현재의 자유한국당이 용납을 하겠냐? 용납을 하겠냐? 잠깐은 하겠지만 끝까지 용납을 하겠냐? 왜냐하면 이분들이 모두 소위 말하는 범태극기 세력의 교수들이에요.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중도들은 이 사람들을 극으로 몰거든요. 저는 최대집 의협 회장 같은 탁월한 사람들을 지금 이 미래통합당이 극으로 밀어서 극으로 보고 비례 의석을 안 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했거든요. 지금 미래통합당은 탄핵 컴플렉스 때문에 이 탄핵을 반대했던 수많은 1급 지식인들을 모두 극으로 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세력은 다 극우예요. 김일성도 괜찮아, 뭐 김일성이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도, 합리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런 태도로 대통령 선거까지 가겠다. 여러분 집니다. 반드시 집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이런 엉터리 같은 태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